울란바토르 중심가 10대들이 몽골어가 아닌 한국어로 대화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 단어가 들립니다. 몽골 정부는 이 현상을 외국어 확산이 아니라 언어 구조 변화로 분류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외국어가 모국어처럼 쓰일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몽골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번역 없이 생각 그대로 전달되는 언어. 세계 언어학계가 주목했고 유럽 연구소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몽골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 그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몽골국립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젊은 세대의 언어 사용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울란바토르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10대에서 20대 초반 사용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환경을 추적했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어가 단순히 외국어 학습 대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처럼 필요에 의해 배우고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로요.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카페에서 관찰했습니다. 10대 학생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은 몽골어로 했지만 대화는 한국어였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친구 관계를 설명할 때, 상황을 묘사할 때 모두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몽골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한국어로 바로 나왔습니다. 이건 외국어 사용이 아니야.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전을 찾지 않았고 문장 구조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대로 한국어로 표현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같은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어로 대화하나요? 몽골어보다 편해요. 생각이 바로 나와요.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웠나요?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쓰게 됐어요. 이 대답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어학에서 외국어는 학습 과정을 거쳐 습득됩니다. 문법을 익히고 어휘를 암기하고 문장 구조를 연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SNS 게시물, 메신저 대화, 일상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외국어가 아니라 실사용 언어처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한국 콘텐츠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언어를 습득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단순 노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관계, 상황을 한국어로 정리했습니다. 몽골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자체가 한국어로 형성됐습니다. 이건 콘텐츠 소비 영향만으로는 불가능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언어 구조를 분석하고 사용 맥락을 추적하고 심리적 반응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몽골어와 한국어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외국어가 모국어처럼 쓰일 수 있을까요? 언어학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과 미국의 언어학 연구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런던 대학교 언어학과, 파리 소르본 대학교 응용언어학센터, 하버드 대학교 언어인지 연구소에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외국어는 학습 과정 없이 모국어처럼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언어는 문화적 배경, 사회적 맥락, 인지 구조와 연결돼 있습니다.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쓰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학습과 실사용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몽골 젊은 세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과 이론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언어 사용 빈도, 문장 구조 선택, 감정 표현 방식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울란바토르 제1고등학교에서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과제였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설명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최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 선택은 자유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0명 중 43명이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몽골어를 선택한 7명도 중간에 한국어 단어를 섞어 사용했습니다. 순수하게 몽골어만 사용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한국어로 표현했나요? 그게 더 정확해요. 제 감정이 그대로 전달돼요. 몽골어로는 안 되나요? 되긴 하는데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한국어는 바로 나와요. 이 답변들이 저에게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선택이 아니라 언어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정리해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데이터는 흥미롭지만 이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콘텐츠 노출 효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구조적 유사성만으로는 언어 전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이론적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구조 자체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의 문법, 어순, 조사 체계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속에서 저는 결정적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언어 구조 분석을 시작하면서 몽골어와 한국어의 기본 틀을 비교했습니다. 두 언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를 따릅니다. 문장 끝에 동사가 오고 조사가 문장 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 구조는 영어나 중국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정도 유사성은 다른 언어에도 있잖아.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터키어, 일본어, 핀란드어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몽골 젊은 세대는 일본어나 터키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선택했을까요? 2023년 5월, 저는 몽골 젊은 세대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일본어, 터키어, 한국어로 각각 표현하게 했습니다. 세 언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공유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세 언어 모두 유사한 난이도여야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표현 정확도는 평균 87%였습니다. 일본어는 34%, 터키어는 29%였습니다. 같은 구조인데도 한국어만 압도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왜 한국어가 더 쉬웠나요? 문장이 바로 이어져요. 일본어는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에요. 터키어는 어땠나요? 단어가 너무 길어요. 생각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 답변이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직관성을 제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는 구조적 유사성을 넘어 몽골, 젊은 세대의 사고 속도와 정보 처리 방식에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문장 길이, 조사 사용 빈도, 동사 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조사는 평균 이름절에서 이음절입니다. 이, 가, 을, 를, 에서, 으로 짧고 명확합니다. 일본어 조사는 평균 이음절에서 삼음절입니다. 가, 노, 오, 니, 대. 한국어보다 길지만 여전히 짧습니다. 터키어 조사는 평균 삼음절에서 오음절입니다. 단어에 붙는 전미사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문장이 급격히 길어집니다. 조사 길이가 왜 중요하죠? 동료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조사는 정보 전달 속도를 결정합니다. 짧을수록 빠르게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몽골어 조사 역시 평균 이름절에서 이음절입니다. 한국어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몽골 젊은 세대는 한국어 조사를 사용할 때 몽골어와 같은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나 터키어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정리해 몽골 언어학회에 발표했습니다. 2023년 7월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학술대회였습니다. 발표 제목은 몽골 젊은 세대의 한국어 사용과 언어 구조적 유사성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사 길이만으로 언어 선택을 설명할 수 있나요? 콘텐츠 노출이 더 큰 변수 아닌가요? 일본 콘텐츠도 많은데 왜 일본어는 안 쓰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콘텐츠 노출은 계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려면 언어 구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일본 콘텐츠는 많지만 일본어는 몽골어와 정보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한국어는 그 속도가 일치합니다. 학회 참석자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언어 선택은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조사 길이 같은 미시적 요소만으로 설명하는 건 무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인정했습니다. 조사 길이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요소가 실제 사용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저는 추가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 150명에게 기쁨, 슬픔, 분노, 놀람, 두려움을 각각 몽골어와 한국어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감정 표현 정확도는 평균 91%였습니다. 몽골어는 78%였습니다. 모국어인 몽골어보다 한국어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겁니다. 왜 한국어가 더 정확했나요?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가 많아요. 몽골어는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써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가요? 예를 들어 설렘은 몽골어로 두 단어를 합쳐야 해요. 한국어는 한 단어로 끝나요. 이 답변이 또 다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어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렘,
두근거림, 떨림, 긴장감. 비슷하지만 다른 감정들을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몽골어는 이런 세밀한 구분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국제언어학회에 제출했습니다. 2023년 11월 베를린에서 열린 학술대회였습니다. 심사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지만 샘플 규모가 작습니다. 감정 표현 정확도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합니다. 언어 구조 외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샘플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고 통제 변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울란바토르, 다르한, 에르데네트 세 도시에서 총 800명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일상 대화, SNS 게시물, 메신저 대화, 감정 표현, 상황 묘사 모두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양은 방대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어 사용 비율은 도시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73%, 다르하는 61%, 에르데네트는 58%였습니다. 수도에 가까울수록 한국어 사용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맥락은 세 도시 모두 동일했습니다. 감정 표현, 관계 설명, 상황 묘사에서 한국어가 선택됐습니다. 사실 전달이나 정보 교환에서는 여전히 몽골어가 우세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 언어로 자리 잡았어.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에게 한국어는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감정 표현 도구였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관계를 설명하고, 내면을 드러내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언어 구조가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의 길이, 어휘의 세밀함, 문장의 속도, 모든 요소가 몽골 젊은 세대의 감정 처리 방식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다시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샘플 규모도 크고 평가 기준도 객관적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몽골만의 현상일까? 저는 연구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몽골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4년 7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향했습니다. 카자흐스탄어 역시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따릅니다. 조사 체계도 몽골어와 유사합니다. 만약 언어 구조가 핵심 변수라면 카자흐스탄 젊은 세대도 한국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알마티 시내 카페에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몽골에서 본 장면과 똑같은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카자흐가 아니라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완전 공감이야. 나도 그랬어. 문장 구조, 조사 사용, 감정 표현 방식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번역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쓰고 있었어요. 카자흐어로는 표현이 안 되나요? 되긴 하는데 한국어가 더 빠르게 나와요. 몽골에서 들었던 답변과 동일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알마티와 누르술탄 두 도시에서 총 300명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몽골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한국어 사용 비율은 알마티 68%, 누르술탄 59%였습니다. 감정 표현 정확도는 한국어가 평균 89%, 카자흐어가 76%였습니다. 언어 구조가 유사한 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연구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이동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공유합니다. 조사 체계도 유사합니다. 타슈켄트에서 만난 18세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즈베크어는 설명이 길어요. 한국어는 한 단어로 끝나요. 비슈케크에서 만난 17세 학생도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키르기스어로 말하면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한국어는 직선이에요. 모든 답변이 같은 핵심을 가리켰습니다. 언어 구조의 유사성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의 한국어 사용과 언어 구조적 동질성이었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네 나라 총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공유하는 중앙아시아 언어권에서 한국어가 감정 표현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콘텐츠 노출이 계기였지만 언어 구조가 실제 사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유럽언어학회에 제출했습니다. 2024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학술대회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당일 청중석은 가득 찼습니다. 유럽 주요 대학 언어학과 교수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샘플 규모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언어 구조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나요? 프랑스 언어학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언어 구조는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콘텐츠 노출과 사용 환경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어는 안 되나요? 일본 콘텐츠도 많은데요. 독일 언어학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어 조사는 한국어보다 평균 이름절 더 깁니다. 감정 어휘 세밀도도 한국어가 더 높습니다. 구조적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 처리 속도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영국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일시적 유행 아닌가요? 콘텐츠 소비가 줄어들면 사라질 현상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이라면 사용 맥락이 무작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한 패턴을 보입니다. 감정 표현, 관계 설명, 상황 묘사, 특정 맥락에서만 한국어가 선택됩니다. 이건 언어 기능의 분화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언어 기능의 분화. 이 개념은 언어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두 언어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공존하는 현상입니다. 이중언어 사용자에게서 자주 관찰됩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는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도 공식 교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어 기능이 분화됐습니다. 이건 기존 이중언어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연구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회의적이었지만 일부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어요. 스웨덴 언어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장기 추적 연구도 계획 중입니다. 파리 학술대회 이후 저는 여러 연구 기관에서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런던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언어권의 한국어 사용 패턴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연구팀은 총 15명이었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유럽, 미국에서 모인 언어학자들이었습니다. 첫 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연구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의 한국어 사용이 일시적 유행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 장기 추적합니다. 매 분기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 패턴 변화를 기록합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언어 구조 분석도 심화합니다. 조사, 어순, 어휘뿐 아니라 억양, 리듬, 강세까지 비교합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연구원이 추가했습니다. 모두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연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몽골로 돌아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몽골로 돌아와 장기 추적 연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팀과 3년 계획을 확정했고,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도쿄대학교 연구팀에 상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두 도시에서 수집한 데이터였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 약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 중 42%가 일상 대화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용 맥락은 중앙아시아와 동일했습니다. 감정 표현, 관계 설명, 상황 묘사에서 한국어가 선택됐습니다. 일본어도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잖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본어는 한국어, 몽골어와 문장 구조가 같습니다. 조사 체계도 유사합니다. 언어 구조적 조건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진행한 실험에서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에게 일본어는 한국어만큼 직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선택할까요? 저는 도쿄대학교 연구팀에 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어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한 내용 아닌가요? 답변이 왔습니다. 감정 표현의 직접성입니다. 일본어는 맥락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단어 자체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 답변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언어 구조적 유사성만이 아니라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는 높임말 체계가 복잡합니다. 상대와의 관계, 상황, 맥락에 따라 표현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어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어휘가 풍부합니다. 이건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어휘 체계 차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는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본어 어휘 체계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한국어는 그 공백을 채웁니다. 저는 국제공동연구팀에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2025년 1월 5일 온라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데이터는 우리 가설을 확장시킵니다. 언어 구조적 유사성뿐 아니라 감정 표현 어휘 체계도 핵심 변수입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연구원이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범위를 일본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공유하는 모든 언어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구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중앙아시아 4나라에 일본을 추가했습니다. 총 5개 국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2월 터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스탄불 대학교 언어학과였습니다. 터키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한국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터키어 역시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입니다. 조사 체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진행한 실험에서 터키어는 조사 길이가 길어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렸습니다. 저는 이스탄불 대학교에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스탄불과 앙카라 두 도시에서 수집한 데이터였습니다. 약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중앙아시아, 일본과 패턴이 달랐습니다. 터키 젊은 세대 중 한국어 사용 비율은 23%였습니다. 중앙아시아나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사용 맥락은 동일했습니다. 감정 표현에서만 한국어가 선택됐습니다. 조사 길이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터키어는 한국어보다 조사가 깁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언어 구조는 유사하지만 세부 요소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가 사용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 범위가 계속 확대됐습니다. 2025년 3월에는 핀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싱키 대학교 언어학과였습니다. 핀란드어도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따릅니다. 하지만 핀란드 젊은 세대의 한국어 사용 비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공유하는 언어권에서 한국어 사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용 비율은 조사 길이, 감정 어휘 체계, 정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처럼 조사가 짧고 문장 속도가 빠른 언어권에서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일본처럼 감정 표현 어휘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언어권에서도 높습니다. 터키, 핀란드처럼 조사가 길고 문장이 복잡한 언어권에서는 낮습니다. 2025년 4월 국제공동연구팀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 언어권의 한국어 사용 패턴과 변수 분석이었습니다. 6개 국가, 약 3,500명의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보고서 핵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은 언어 구조적 유사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비율은 조사 길이, 감정 어휘 세밀도, 정보 처리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콘텐츠 노출은 계기일 뿐 지속적 사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국제언어학회에 제출했습니다. 2025년 5월 뉴욕에서 열린 학술대회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제 연구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강당이었습니다. 국제언어학회 연례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청중석에는 전 세계 언어학자 약 8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젊은 세대의 한국어 사용 패턴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몽골 울란바토르 카페 장면이 떴습니다. 10대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일본, 터키 6개 국가 총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국가별 한국어 사용 비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몽골 73%, 카자흐스탄 68%, 일본 42%, 터키 23%, 핀란드 12%,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공유하는 언어권에서 모두 한국어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용 비율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언어학 교수였습니다. 구조가 같은데 왜 비율이 다른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조사 길이 비교표였습니다. 조사 길이가 핵심 변수입니다. 한국어와 몽골어는 평균 1음절에서 2음절입니다. 터키어는 3음절에서 5음절입니다. 조사가 짧을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몽골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사용할 때 몽골어와 같은 속도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감정 표현 어휘 비교표였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어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렘, 두근거림, 떨림, 긴장감. 비슷하지만 다른 감정을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몽골어, 일본어는 이런 세밀한 구분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슬라이드를 주시했습니다.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몽골 10대 학생이 인터뷰에 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몽골어로 말하면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한국어는 직선이에요. 제 감정이 그대로 나와요. 동영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이 학생은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도 사설학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할 때가 더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뇌활성화 패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11월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공동으로 신경언어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 30명을 대상으로 페마라이 촬영을 했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로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 뇌 활성화 영역을 비교했습니다. 이미지가 확대됐습니다.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활성도가 표시됐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때 외국어 처리 영역이 아니라 모국어 처리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한국어로 직접 형성됐습니다.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외국어가 모국어 처리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건 언어학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MIT 언어학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페마라이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나요? 샘플 규모가 30명에 불과한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샘플이 작습니다. 하지만 30명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됐습니다. 추가 검증을 위해 현재 100명 규모 후속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언어 사용 맥락 분석표였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는 모든 상황에서 한국어를 쓰지 않습니다. 특정 맥락에서만 선택합니다. 표가 확대됐습니다. 감정 표현 91%, 관계 설명 87%, 상황 묘사 76%, 사실 전달 34%, 정보 교환 28%, 감정, 관계, 상황처럼 주관적 영역에서 한국어 사용률이 압도적입니다. 사실, 정보처럼 객관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몽골어가 우세합니다. 이건 언어 기능의 분화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언어학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중언어 현상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통적 이중언어와는 다릅니다. 이중언어 사용자는 두 언어를 모두 학습합니다. 하지만 몽골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습득했습니다. 언어 구조적 유사성의 학습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공유하는 언어권에서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확장 언어로 작동합니다. 조사 길이가 짧고 감정 어휘가 세밀할수록 사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콘텐츠 노출은 계기일 뿐 언어 구조가 지속적 사용을 결정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 800명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페마라이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후속 연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기발견은 언어 습득 이론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요청에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동 연구 제안이었습니다. 그 중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이처 언어학 저널 편집장이었습니다. 귀하 연구를 네이처 언어학에 게재하고 싶습니다. 심사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 발견은 언어학계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논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저는 뉴욕에서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연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다음 단계였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논문은 온라인으로 공개됐고 48시간 만에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습니다. 학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언어뿐 아니라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언어 교육 산업이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글로벌 주요 어학원 체인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상장 언어 교육 기업들이 일제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평균 8%에서 12%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연구는 학술적 발견이었습니다. 주식시장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학원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해외 주요 언론이 그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언어 구조가 유사하면 별도 학습 없이 습득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언어 교육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제 연구는 모든 언어가 학습 없이 습득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공유하고 조사 길이가 짧고 감정 어휘가 세밀한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24일 해외 경제지들이 일제히 사설을 실었습니다.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구조적 유사성이 학습을 대체할 수 있다면 전통적 교육 방법론은 재검토돼야 한다. 같은 날 또 다른 매체도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언어 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수백억 달러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확산되면 시장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언어 교육 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26일 국제언어교육협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조건에서만 적용됩니다. 언어학습에는 여전히 체계적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계속됐습니다. 2025년 5월 28일 중국과 한국 주요 온라인 어학 플랫폼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언어 교육 기업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언론사, 투자사, 교육 기업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50통이 넘는 메일이 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언어 교육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어학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저는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제 연구는 언어 교육을 부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자연 발생적 습득 현상을 밝혔을 뿐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 연구는 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공유하는 언어권에서 콘텐츠 노출과 언어, 구조적 유사성이 결합될 때 자연 발생적 습득이 가능하다는 발견입니다. 이는 전체 언어 교육 시장의 극히 일부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3일, 유럽 최대 어학원 체인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지점 30%를 축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어 교육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같은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 언어 수요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연구가 실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6월 5일, 언어학계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반박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연 발생적 습득은 매우 제한적 조건에서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언어학습은 여전히 체계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를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MIT 언어학과 교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이지만 샘플 규모와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일반화하기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학계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긴급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언어 구조와 자연 습득 새로운 패러다임인가였습니다. 저는 초청받았습니다.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 언어학자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이 격렬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언어 습득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제한적이라고 해서 무시할 순 없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토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연구가 언어학계의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몽골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가 폭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어 교육 산업이 붕괴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몽골 정부가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제 연구는 학술적 발견입니다. 시장 반응은 과도합니다. 언어 교육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냈습니다. 언어학자, 시장 반응 과도하다 인정. 언어 교육 붕괴 부인하지 않아.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외부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2025년 6월 20일 몽골 교육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의 언어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연구 덕분에 몽골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활용보다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젊은 세대가 왜 한국어를 선택하는지, 그게 교육에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할 계획입니다. 전국 고등학교에 한국어 과목을 신설하겠습니다. 정책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현상을 오해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교육으로 만들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연스러운 사용 환경을 유지하되 정확한 표현을 위한 선택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한국어를 공식 교과목으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원하는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같은 시기, 국제 언론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뉴욕타임스가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언어 구조적 유사성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자연 발생적 습득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처음이다. 이 연구는 언어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워싱턴 포스트도 논조를 바꿨습니다. 초기 시장 반응은 과도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언어 교육 방법론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구조적 접근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언어 교육 업계도 태도를 수정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 국제언어교육협회가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어 구조적 유사성을 활용한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겠습니다. 전통적 교육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요 어학원들도 움직였습니다. 2025년 7월 5일 글로벌 어학원 체인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공유하는 언어 간 비교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몽골어 학습자를 위한 특화 과정입니다. 주가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언어 교육 기업 주가는 평균 15%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인식을 전환했습니다. 학계도 변화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가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언어 구조적 유사성과 자연 습득의 상관관계를 더 정밀하게 검증하고 싶습니다. 5년 장기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MIT도 연락해왔습니다. 신경언어학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싶습니다. FMRI 데이터를 확장해 1000명 규모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025년 7월 20일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이 구성됐습니다. 하버드, MIT, 옥스퍼드, 베를린 자유대, 도쿄대, 이스탄불대 6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연구 예산은 총 1200만 달러였습니다. 출처 확인 필요 연구 예산 규모 5년간 전 세계 20개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언어 구조와 자연 습득의 보편적 법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유네스코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언어 다양성은 보호돼야 하지만 자연 발생적 언어 습득 현상은 존중돼야 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자발적 선택이며 문화적 교류의 결과입니다. 유네스코는 중앙아시아 언어 다양성 보존 프로그램에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확인 필요 유네스코 지원 규모 몽골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를 보호하면서도 한국어 같은 확장 언어 사용을 인정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2025년 8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아시아 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개발, 교사 파견,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지원이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정확한 사용을 돕는 도구입니다. 한국 정부는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공식 교육 프로그램 대신 자율학습 플랫폼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10대 학생들이 여전히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 맞아. 요즘도 한국어 많이 쓰니? 당연하죠. 이제 학교에서도 인정해줘요. 선생님들도 이해하시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현상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언어 구조적 유사성이 자연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요. 2025년 8월 25일, 저는 연구실에서 다음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언어 습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습이 아니라 구조적 친화성, 교육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 습득.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저는 몽골국립대학교 대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학생, 교수, 정부 관계자, 언론까지 모였습니다. 주제는 언어 구조와 자연 습득 3년간의 발견이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저는 울란바토르 카페에서 10대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연구 끝에 알았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언어 구조적 필연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 문장 구조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 짧은 조사, 세밀한 감정 어휘.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연 발생적 습득이 가능합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일본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어를 계속 써야 하나요? 아니면 몽골어로 돌아가야 하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언어는 대체가 아니라 분화입니다. 몽골어는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한국어는 감정 표현 도구입니다. 두 언어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강제는 오히려 거부감을 만듭니다. 학생들은 이미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정확한 표현을 돕는 선택적 지원입니다. 원하는 학생에게만 제공하면 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감사 인사였습니다. 덕분에 제 아이의 언어 사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어 사용을 막지 않겠습니다. 언어는 선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답했습니다. 이해가 첫걸음이라고, 존중이 다음 단계라고요. 2025년 9월 15일,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버드, MIT, 옥스퍼드, 베를린 자유대, 도쿄대, 이스탄불대 연구팀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버드 연구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5년 프로젝트 로드맵을 확정하겠습니다. 1차 연도는 데이터 수집, 2차 연도는 신경언어학 실험, 3차 연도는 교육 방법론 개발, 4차 연도는 현장 적용, 5차 연도는 결과 분석입니다. MIT 연구원이 추가했습니다. FMRI 실험 규모를 1000명으로 확대합니다. 몽골 500명, 일본 300명, 터키 200명입니다. 뇌활성화 패턴을 정밀 비교하겠습니다. 베를린 자유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교육 방법론은 구조 중심 접근법을 개발합니다. 문법 암기가 아니라 구조 이해를 중심으로 합니다. 모두 필요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장기 추적도 중요합니다. 현재 10대 학생들이 20대, 30대가 됐을 때도 한국어를 계속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검증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연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언어 다양성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80개국 대표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언어 다양성은 보호돼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자발적 언어 선택도 존중돼야 합니다. 이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언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 언어 사용 패턴 그래프였습니다. 몽골 젊은 세대는 공식 상황에서 몽골어를, 감정 표현에서 한국어를 씁니다. 두 언어가 공존합니다. 이건 언어 소멸이 아니라 언어 확장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아프리카 언어학자가 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적용 가능한가요? 스와힐리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언어들이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구조적 유사성이 있고 콘텐츠 노출이 충분하다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미 교육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강제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자연 발생적 현상을 인정하고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면 됩니다. 포럼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저는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몽골어로, 누군가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논란이었던 장면이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이처 언어학 저널 편집장이었습니다. 교수님 논문이 2025년 최다 인용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용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연구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저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베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도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따릅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날까요?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미얀마 양곤의 연구팀을 파견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한국어 사용 비율은 아직 낮았지만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 현상이 될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어 구조적 유사성과 콘텐츠 노출이 결합되면 자연 발생적 습득은 어디서든 가능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저는 몽골 젊은 세대 100명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3년 전 처음 조사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지금도 한국어를 쓰나요? 당연하죠. 이제 제 일부예요. 몽골어는요? 물론 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몽골어, 친구들과는 한국어요. 이 답변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언어는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분화됐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언어는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유사한 구조를 가진 언어는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이것이 제가 3년간 발견한 진실이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 하늘이 맑았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언어 경계가 더 흐려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계가 생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